초고속 성장과 무분별한 개발로 황폐화된 우리 삶의 터전 도시. 세계 대도시들이 달라지고 있다. 시속 4km. 바로 걷는 도시로의 대전환. 세계 선진국들이 걷는 도시에 주목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23만 KBS 국민 패널과 함께하는 명견만리. 미래를 묻는 100가지 질문. 지난 25년 동안 도시공간을 설계하고 연구해온 정석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를 고민해본다. 도시의 수준을 가늠해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길바닥입니다. 우리 도시의 길바닥이 걷는데 불편하지 않게 보도는 평평한지, 눈비가 와도 미끄럽지 않은지, 또 비가 와도 배수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스페인의 성곽 도시 루고입니다. 오래된 도시의 길바닥은 평평한데 이 가운데 배수구 쪽으로 빗물이 흐르도록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아주 기본이 탄탄한 도시임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 도시의 수준을 보여주는 길과 또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로 옆에는 집이 있고 그 길에 아이가 공을 차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차 앞에서 운동하지 마라 뭐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면 우리 길이 이렇게 좋다 뭐 이런 거. 네덜란드에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 표지판인데 이런 도로에서는 사람들은 마음껏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놀이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렇지만 자동차는 경적을 빵빵 울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있는데 막 지나가도 안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들이 다 놀고 비킬 때까지. 아니 교수님 이게 뭐 취지는 너무 좋고 알겠는데요. 운전자도 사람이잖아요. 운전자도 분명히 이제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 시간도 있고 빨리 가야 되고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맞습니다. 사람보다 자동차가 우선이다라는 네. 생각에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도로 표지판을 우리가 보넬프라고 부릅니다. 이 보넬프. 네덜란드 말로 보넬프는 생활의 마당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곳은 차와 사람이 함께 쓰는 도로다. 함께 쓰되 누가 주인이냐? 사람. 차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 네덜란드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1970년대부터 이런 보행 우선 도로를 만들었고 또 최근에도 도시를 점점 보행자 중심 도시 또 이 걷는 도시로 바꾸는데 많은 노력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최근에 이 도시의 주인을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확실하게 바꾸겠다는 15분 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26일 최근에 총리에 취임한 일본의 스가 총리는 일본의 차도를 줄이고 자전거도를 점점 늘리겠다는 보행자 편의 증진 도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소식을 자신의 트위터에 전하기도 했죠. 또 독일은 2017년에 모빌리티법을 제정했는데요. 자동차 도시를 사람의 도시로 특히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도시 공간을 공평하게 나눠 쓰겠다라는 취지의 법입니다. 세계 도시들이 요즘에 왜들 이러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런 트렌드가 우리 도시의 미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어 다닐 권리를 보행권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 1,000만 이상의 대도시 가운데 최초로 이 보행권 조례를 만든 도시가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1997년 1월 서울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를 만들었죠. 세계 최초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보행권 조례를 제정한 우리 서울은 보행 선진국일까요? 도시가 자동차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면서 서울은 점점 보행 산불의 도시가 되었어요. 걸을수록 불안하고 걸으면 불편하고 걸어봐야 불리한 도시. 사진들이 보이시죠? 네. 기억난다. 보도 포장 공사를 하는데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조차 만들지 않고 공사를 했던 시절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판판하지 않고 울퉁불퉁 지하철역이 개통되면서 횡단보도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는 같이 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악법 조항 때문에 결국은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를 지나가기 위해서 유모차를 접어서 한 손에 안고 아이를 한 손에 또 안고 지하도 계단을 힘겹게 오르내리는 풍경이 일상이었던 시대였죠. 맞아, 그랬네요. 결국 보행 산불 도시를 보행 삼편 도시로 바꾸자. 걷는 게 편안하고 걷는 게 편리하며 걸을수록 편익이 생기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걷는 사람의 도시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시에 살고 싶으세요? 보행 3편이요. 저도요. 도시에 대한 우리 시청자들의 의견과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Q13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는 어딘가요? 이 강연 때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도시의 주인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도시가 가장 행복한 도시다. 걷기 좋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 그런 도시가 가장 행복한 도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계의 걷는 도시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인데요. 얼마 전 파리는 도시의 주인을 자동차에서 사람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파리 시내 대부분 지역의 자동차 주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파리 시내 노상 주차장의 4분의 3, 75%를 전부 없앤 다음에 그곳에 자전거 도로, 그리고 보도, 그리고 울창한 녹도를 조성하겠다. 놀랍죠? 가능한가? 그런 게 가능한가 보네. 핵심은 15분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파리에서 시민들이 직장에 출근할 때, 또 쇼핑할 때, 또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때 이러한 일상생활을 1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지금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도시가 건강해야 하고 그동안의 과도한 개발을 이제 멈추고 도시의 자연과 생태를 존중해야 하고 강자들만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약자들도 함께 살 수 있는 따뜻한 연대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번엔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가보겠습니다. 2015년 유엔이 발간한 세계 행복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덴마크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걷기 좋은 도시로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을 꼽았습니다. 코펜하겐의 이런 결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거의 50년 동안 천천히 도시를 바꿔온 거죠. 보행자 천국으로 불리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이곳엔 세계에서 가장 길고 오래된 보행자 전용 도로 스트레이의 거리가 있다. 덴마크어로 걷다, 산책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거리는 보행자를 위한 배려로 가득하다. It's only walking, yeah. No bicycling even. I think some of the benefits are that it's maybe a bit more quiet. It's not rushed, you know. You don't have to look out for the cars. 벤치들은 광장 쪽을 향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 곳곳엔 화장실이 지하에 있다. 걷기를 방해하는 설치물과 계단이 없고 건물 높이도 6층으로 제한해 보행자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After the war into the 50s, 60s, 70s, we're not really using our city in the best possible way. So there's nowhere to sit on outdoor cafes, you know. Our squares are full of parking lots, you know. Could that be better? 코펜하겐은 도시를 손가락 모양으로 계획했다. 손바닥이 도심이라면 손가락이 뻗어나가는 교외 곳곳에 대중교통 시설을 마련한 것이다. The clever thing about this somewhat simple plan is that that there's very good infrastructure in all of the fingers. So you have public transportation in terms of trains in all fingers. 그래서 보행과 대중교통만으로 불편함 없이 집과 회사 간의 이동이 가능해졌다. Maybe it doesn't have to be like that. What can be the benefits if not all the streets, not all the roads are for cars? We could count and make observation and actually find that on this street, 95% of the usage was people walking. But you had a situation where 85% of the street was given to cars. 이곳 코펜하겐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자전거가 유독 많다는 것이다. 도시 전체 인구 130만 명 중 절반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나 통학을 하며 그들의 안전을 위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다. Over certain kilometers, I think it's 12 kilometers back and forth, then you get a tax reduction. Since I only go to school and it's 5 kilometers away, I don't get a tax reduction. But a lot of my dad's colleagues get it, so they will bike to work. 코펜하겐에는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도 있다. 도시 곳곳에 있는 걷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파격적인 정책. 그것이 걷는 도시 코펜하겐의 경쟁력이다. 그런데 교수님, 제가 방금 이 영상을 보니까 네. 걷기 편한 도시라고 하셨는데 걷는 사람보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잘못 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 자동차 도시를 사람의 도시로 또 걷는 도시로 바꾸려면 걷는 도시 삼총사를 키워야 합니다. 삼총사요. 예. 뭘 키워야 첫째는 되지? 대중교통, 아, 둘째는 자전거, 자전거. 그리고 셋째는 보행자.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 셋이 걷는 도시를 만드는 삼총사죠. 코펜하겐은 걷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 자전거에 많은 공을 들인 곳입니다. 시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멀리 교외까지, 우리로 말한다면 여름철에 저 동해안 강릉까지 자전거를 타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상상이 안 돼. 지금 상상이 안 돼. 실제로 이 자전거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말 안장처럼 자전거에 이렇게 짐을 가득 싣고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만 다니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또 세계의 여러 걷는 도시를 연구하던 저에게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던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영국입니다. 바로 우리 제임스 후퍼 씨의 나라죠. 우리 후퍼 씨
런던하고 서울하고 어때요? 어디가 더 살기 좋은 도시, 걷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확실히 서울 고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서울 어디 가도 산 잘 보여서 약간 도망가고 싶으면 마음으로 더 도망갈 수 있는 도시라서 좋습니다. 예, 맞아요. 유럽에 걷기 좋은 도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특히 런던은 걷기 좋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유럽 내에서 공기질이 최악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1996년 영국 정부 교통부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더 많이 걷게 할 수 있겠는지 치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이동의 3분의 1은 보행이다. 1마일 이내 단거리 이동의 80%가 보행으로 이루어진다. 그러하니 보행이 중요하고 보행을 장려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보행 활성화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열심히 했던 거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자동차 통행이 줄면서 교통사고, 공해 다 줄었겠죠. 많이 우리가 걸을수록 사회적 접촉이 늘면서 공동체가 형성되니 결국 보행을 활성화했던 것은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거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걷기 좋은 도시가 사실은 저절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동네 사람들은 걷는 걸 워낙 원래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도시가 그렇게 만들어졌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 쉽고 반면에 서울은 그러기엔 너무 크다. 너무 우리는 바쁘게 사니까 그게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했었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외국도 우리가 보는 그 유럽 도시들도 되게 많은 도전과 어떻게 보면 실험, 실패를 거쳐서 오늘날의 그런 모습을 네. 갖췄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걷는 도시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운전자가 될 때도 있고 보행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운전자로서 나 자의식이 너무나 강하다면 그 도시는 자동차의 도시가 될 거예요. 반면에 걷는 사람으로서 나의 자의식, 나의 존재감을 더 깊이 느끼고 그리고 더 즐겨 걷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도시는 걷는 도시가 될 수 있겠죠. 우리 후퍼 씨는 한국에서도 걸어봤고 영국에서도 걸어봤잖아요. 특별한 차이를 느끼신 게 있나요? 이런 신호가 확실히 한국에 불편해요. 예를 들면 불편해요? 영국이나 호주에서 신호 다 스마트 신호이라서 내가 걷는 사람이면 신호 앞에서 버튼 누르고 예. 네. 그냥 신호 바뀌어요. 예. 그럼 내가 바로 길 건널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운전하는 사람도 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건너갈 사람이 없으면 신호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잘 그렇죠. 지나갈 수 예.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다. 아예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도 있어요. 그걸 이제 제브라 횡단보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사람들이 늘 다니는 도로에 횡단보도를 만들 때 신호기를 아예 안 둡니다. 거기는 언제든지 보행자가 건널 수 있어요. 사람이 건널 때 차는 무조건 서야 돼요. 제브라 크로싱 좀 재밌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약간 재미로 제브라 크로싱 보행자 우선 당연하죠. 당연하니까 예. 차가 오고 있어도 예. 애들이 그냥 길로 나가요. 그러면 차가 항상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호등,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으면 오히려 무서워하잖아요. 맞아요. 차들이 오면은 차를 기다렸다가 안 올 때 건너지. 맞아요. 아무리 횡단보도여도 신호등이 없으면 보행자가 좀 더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느낌인데 거기에 이제 영국이랑은 가장 완전 큰 다르네요. 그 문화의 차이 같아요. 우리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서 있을 때 딱 멈추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항상 사람이 있을 때 멈추죠. 횡단보도를 아예 긋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주택가는 횡단보도를 긋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횡단보도를 긋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횡단보도를 그으면 거기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데지만 나머지 길을 건너면 무단횡단으로 인정을 합니다. 네, 교수님, 걷기 좋은 도시는 진짜 말 그대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걷기 좋은 도시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고령자분들, 저희 할아버지 94살이시거든요. 네. 근데 할아버지한테 보행자 전용 구역이 넓어진다는 건 오히려 외출을 좀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보통 초당 1m로 주는데 노인들은 그렇게 못 걷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그런 목걸이를 한 노인이 횡단보도에 오면 횡단보도 신호기가 그걸 감지하고 시간을 길게 해요. 와. 착한 횡단보도죠. 예. 우리 도시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니에요. 네. 약자들도 함께 살아가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디자인할 때 늘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네덜란드의 어느 민간 재단은 어반 95 운동을 합니다. 이 95가 의미하는 것은 만 3살 어린이의 눈높이예요. 우리 성인들의 눈높이로 도시를 바라보지 말고 95cm 이 눈높이로 도시를 봐라. 횡단보도 앞에 차가 주차해 있어요. 어른이 길을 건너려고 서 있으면 보이죠, 당연히. 그런데 아이가 95cm 아이가 서 있으면 안 보일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30cm 보도턱을 성큼 넘어갈 수 있지만 네. 그 아이들은 20cm 보도턱이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시를 만들 때 누구의 입장에서 볼 건가? 약자의 입장에서 도시를 만들고 도시를 운영해야 한다 하는 거죠. 2020년 올해는 아마 코로나로 기억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의 도시들이 모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 국가인 인도 봉쇄 조치로 대기질이 좋아져서 뉴델리에서 이렇게 파란 하늘을 처음 봤다라고 같은 곳이에요? 했다라고 하죠. 브라질에서는 해변을 폐쇄하자 100마리 가까운 멸종위기 바다거북들이 해변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봉쇄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이 줄면서 일시적으로 우리 지구가 깨끗해지고 편안해진 현상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과 공존해야 한다. 지구를 더는 괴롭히지 않아야 한다. 특히 탄소 배출에 대해서 전 지구적 관심이 지금 뜨겁죠. Q28. 탄소가 뭐길래 줄여야 하나요? 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이산화탄소를 말합니다. 얼마 전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유럽연합 15개 나라들이 지난 30여 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산업, 전력, 건설, 농업 등 대부분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20%에서 30%가량 줄였는데 유독 교통 부문에서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20%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최선의 실천은 자동차 이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통수단별 탄소 배출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1km를 이동할 때 승용차는 210g의 탄소를 배출하고 버스는 27.7g, 지하철은 1.53g을 배출합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걸을 때는 어떨까요? 0이죠. 맞습니다. 제로입니다. 자동차 도시가 아닌 걷는 도시로의 전환은 지구의 생명과 도시의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일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 폰테베드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동차 없는 도시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1990년대 말 폰테베드라시는 넘쳐나는 자동차로 인해 교통체증, 교통사고, 매연 등 도시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했던 외신들은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합니다. 자동차들만 가득한 사막과 다름없었다. 자동차 때문에 도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의사 출신 미구엘 앙소 페르난데스 로레스. 로레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에서 자동차를 없애버리겠다. 내가 자동차를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 도시의 공공공간을 점유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도시의 주인의 우선순위는 첫째는 사람, 둘째는 자전거, 셋째는 대중교통, 그리고 넷째는 자가용 순이다. 1999년 7월 3일 로레스 후보는 시장에 당선됩니다. 당선되자 시내 도심부 대부분 지역을 보행 우선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차는 도심부 바깥쪽 경계에 만든 주차장에 두고 시내에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오게 했던 거죠. 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교통량이 90% 감소했고 대기오염도 60% 줄었죠. 또 1990년대 당시만 해도 매년 30명 안팎 기던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점점 줄어 2009년부터는 제로를 기록하게 되었죠. 우와. 폰테베드라시는 일약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로 부각이 되었고 이 도시에 살고 싶다며 전입해온 시민이 12,000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대도시들이 너도 나도 걷는 도시를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가치 때문입니다. 일단 걸어 다니면 이동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약한 돈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쓰게 되니까 지역의 매출 상승 효과도 가져오게 되죠. 사람들이 천천히 걸을수록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고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오면 술도 한 잔 곁들이게 되니까 식당의 매출도 어떻게 해서 점점점 올라가겠죠. 지난 3년 전 길은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거듭난 서울로 7017. 공중 보행길이 만들어지면서 주변 또한 하나의 생활권이 됐고 걷는 거리로 다시 태어났다. 사람의 발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면서 서울의 관광 명소가 됐다. 다른 데 사는데 서울로 이거 건너서 왔어요. 서울역이 앞뒤로 계속 차도가 굉장히 크고 차 위주로 되어 있어서 뭔가 걸을 만한 공간이 없었는데 서울로 생기고 나서는 저 같은 뚜벅이들이 좀 걸어서 이제 이런 만리동 같은 동네로 올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좀 잘 올 수 있고 걸으면서 철길을 보거나 뭔가 볼거리도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서울로 7017은 개장한 지 1년 만에 주말 보행량이 36.1% 증가했다. 더불어 서울의 대표 보행거리들도 유동인구가 평균 25.7% 증가했다. 걷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서울로 7017 주변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로에서 식당을 하는 최미애 씨. 경기 불황에도 직원을 2명 더 고용했다. 저희가 점심 같은 경우에는 마라탕 단일 메뉴 하나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이 한 2-3번 정도로 돌 정도로 매년 꾸준히 매출이 증가했고요. 처음 여기를 오픈했을 때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과 비교를 하자면 약 20-30% 정도 매출 증가의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만리동 토박이인 이종아 씨는 서울로 7017의 상권 변화를 고스란히 지켜봤다. 그 주변이 할렘가였어요. 가로등들도 없었고 뭐 노숙자분들도 많으셨고 솔직히 상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기가 죽은 상권이었던 건데 만리동 1가 이쪽에는 가게들 한두 군데 지금은 14군데, 15군데로 늘어났고요. 서울로 7017 개장 2년 만에 소매업 매출 140%, 카드 매출액이 42% 증가했다. 다른 보행거리 상권의 매출액도 1년 만에 약 8.6% 증가했다.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승용차 이용자들보다 대중교통 이용자, 그러니까 걸어서 온 사람들은 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3시간 이상 길다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긴 시간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출되는 시간, 확률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스쳐 지나가는 승용차보다 거기에 머물고 있는
보행자들이 당연히 그 동네 상권, 그 동네 경제 활성화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가 조사한 바도 있고요. 걷는 도시엔 사람이 오래 머물고 걸을수록 경제가 살아나고 도시 경쟁력 또한 높아지고 있다.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셔서 네. 의료비 측에서도 굉장히 이익은 많죠. 맞습니다. 영국에서 공중위생국에서 런던 시민을 하루에 20분만 걷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게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네. 25년 동안 아끼는 돈이 22억 달러. 거의 뭐 한 2조 5천억 원 정도를 네. 아낀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사실은 경제 그러는데 뭔가 결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제 숫자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예. 제가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건 걸으면서 사람들 만나고요. 그 사람들하고 마음을 나누고 동네 사람들을 우리 옆집 할머니가 누군지 알고 이거는 돈으로 환산하지 못하는 정말 커다란 사회적인 가치라는 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거리의 아이들, 우리들은 골목길에서 자랐죠. 맞아요. 밥 먹어라 할 때까지. 그러니까 거리에서 우리는 사회성을 키웠고 거리에서 무럭무럭 자랐는데 지금은 길에서 아이들이 나가 놀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게 다 우리 도시를 골목길을 다 내어주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잃은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크 스코어가 있다고 해요. 이게 네. 뭐냐면 그 지역이 얼마나 보행자들이랑 친화적인가 이거를 이제 점수로 환산을 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거주지에서 뭐 식당이나 뭐 학교 뭐 공공시설 이런 편의시설에 얼마나 걸어서 잘 갈 수 있는지를 점수로 환산을 한 건데 이제 맨하탄에 보면 이제 트라이베카라고 중산층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 있잖아요.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 워크 스코어가 100점 만점이고 그 LA에 이제 차 없이는 어디 가기가 굉장히 불편한 머롤랜드 드라이브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그 점수가 9점이라고 해요. 당연히 부동산 가치도 그 맨하탄 그 트라이베카 쪽이 훨씬 좋고 또 각종 연구 통계에 따르면 이 워크 스코어 포인트가 1포인트 올라갈수록 그 부동산 가치가 500달러에서 뭐 3만 달러까지 이렇게 가치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걷기 좋은 도시에서 부동산 가치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초품화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아파트 단지 중에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해서 초품화라고 하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행 약자다 보니까 이제 어딜 갈 때 이제 큰 길을 건넌다거나 하면 이제 차량들 때문에 되게 무섭잖아요. 네. 이제 그런 위협 없이 편하게 걸어서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 엄청 현실적으로 진짜 현실적으로 보면 걷기 좋은 도시라 함은 사실은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넓히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됐을 때 혹시 교통 흐름이 나빠지진 않는지 그것 때문에 제 출근 시간이 늘어난다면 저는 제 삶의 질은 사실은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 보행권이 확대되고 사람들이 많이 즐겨 걸으면 교통 흐름이 나빠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좋아지죠.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자가용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아무리 도시를 넓히고 주차장을 공급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아까 우리가 이 걷는 도시 삼총사 얘기를 했죠. 결국은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 늘어날수록 우리 도시의 교통 흐름은 더 원활해진다. 근데 처음에 선택할 때가 좀 불안할 거예요. 지금은 맞아요. 이대로가 좋은데 맞아요. 네. 내가 이거를 계속 고집하는 한 도시의 교통은 주인이 바뀌지 않는 거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이 묻고 명견 만리가 답한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Q100 행복한 도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과감한 결단, 도시 혁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시소 타보셨죠? 네. 예. 시소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내려와야 돼요. 둘 다 한꺼번에 올라갈 수는 없다는 뜻이죠.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동시에 자가용 이용도 편리한 도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바꾸려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가용 이용을 불편하게 또 불리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자동차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넘어옵니다. 세계적인 대도시들 모두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만든 거죠. 차도를 줄이고 또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도로를 구부리고 통행료를 징수하고 또 주차요금도 점점 올리고 걷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배려와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바뀐 거죠.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걸을 수 있는 인간의 기본 권리, 보행권. 보행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 도심이 걷기 좋은 거리로 바뀌고 있다. 도로의 폭과 수를 줄이고 보행로를 넓혀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도시 공간을 재편하는 도로 다이어트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의 심장, 광화문 일대는 시민들이 걷기에 어떨까? 광장이 되게 긴데 비해서 추위나 더위를 피할 만한 가림막 같은 게 부족한 게 아쉬웠어요.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광화문 광장은 어떤 모습일까? 여기는 나무나 그 공원이 없어서 소리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특히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특히 차 지나갈 때. 광장 주변으로 문화유산과 볼거리가 많지만 소음과 매연에 둘러싸여 편하게 걷기 힘들다는 제임스 후퍼 씨. 사실 여기는 경치 제일 멋진 것 같아요. 런던이랑 파리랑 비교하면 세종대왕 그 동상도 있고 경복궁도 있고 북악산 뒤에가 있는데 너무 멋있다. 좀 앉아서 보고 싶다. 그래도 잠깐 왔다가 앉을 데가 없고 먹을 데가 없고 그래서 좀 빨리 가게 되는 거죠. 좀 아쉬워요. 최근 광화문 일대는 걷기 편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세종대로 사람 숲길도 이런 변신의 과정에 함께하고 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서울역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가 축소되고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 걷다가 중간중간에 쉬어서 다른 꽃이나 나무들을 볼 수 있게 공간이 조금 더 많이 생기면은 더 좋지 않을까. 특히 광화문 광장은 다양한 개선 의견들이 많아 총 300여 차례의 시민 소통을 거쳐 절충안이 마련됐다. 광화문 광장의 서측은 도로를 없애고 광장으로 편입해 보행로를 넓힐 예정이며 광화문 광장 동측은 교통 정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 도로를 7에서 9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 세종문화회관 쪽 서측 도로는 꽃과 나무를 심어 도심 속 공원으로 바뀐다. 접근하기 불편하고 차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소음 매연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세계 최고의 중앙 분리다라는 어떤 그런 별칭까지 받은 곳이었거든요. 그냥 뻥 뚫린 광장이 아니라 런던의 트라팔거 광장처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광장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에 걷기 좋은 공간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리엔 활기가 넘친다. 서울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저렇게 도심에서 사람이 걷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주 가는 서울숲이라든지 난지한강공원이라든지 경선숲길 같은 데도 사실은 개발을 할 수도 있었고 거기에 뭔가를 설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갈 만한 곳이 도심에 많아진다는 건 되게 좋고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 광장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 여행을 가면은 그 도시에 한번 광장을 걸어봐요. 이제 그 광장을 걷다 보면 그 도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러니까 도시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현재 모습,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공존해 있어서 그 도시를 조금 더 잘 알게 됐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통 이 광장의 중심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심에서 이제 그 모세혈관처럼 뻗어지는 그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도시를 이제 멀리서 이제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세히,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도시에 잠깐이나마 살았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해서 그 도시의 광장을 한번 걸어보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광장이나 공원 같은 이제 열린 공간들은 사실 도시 설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거든요. 직장 일을 하다가 잠시 이렇게 여의도 공원에 나가셔서 복잡한 생각 좀 버리시고 좀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혜택인데요. 사실 공공 투자를 통해서 그런 시민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중심 도시를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바꾼 아주 모범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가난한 도시, 문맹 도시로 불리던 이름 없는 도시에서 일약 세계적인 생태 도시로 변신한 브라질 쿠리치바. 쿠리치바는 과거 금을 캐러 온 포르투갈 사람들이 만든 도시라고 해요. 브라질에서 인구 규모로는 5, 6위 정도 도시인데 70년대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으면서 브라질에서 자동차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가 됩니다. 차가 늘면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온갖 도시 문제가 점점 악화되던 바로 그 시기에 쿠리치바는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그 비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BRT입니다. BRT, Bus Rapid Transit. BRT는 땅 위로 다니는 지하철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간선 급행버스라고 부르죠. 이 BRT는 굴절버스, 버스 전용차로, 튜브 정류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굴절버스는 버스의 수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버스를 2대, 3대 연결한 겁니다. 최대 270명까지 태우는 굴절버스를 만든 거죠. 굴절버스에 문이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의 문으로 신속하게 내리고 타는 거죠. 지하철처럼. 두 번째는 전용차로죠. 이 굴절버스가 막히지 않도록 전용차로를 만들었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튜브 정류장. 이 쿠리치바의 튜브 정류장은 승객들이 정류장에 들어올 때 요금을 지불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버스를 탈 때 요금을 내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렇게 지하철과 다를 바 없는 성능을 발휘하면서 지하철 건설비의 20분의 1, 50분의 1의 적은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발명품입니까? 세계 최초 1970년대 일이어서 더욱 놀랍습니다. 이 쿠리치바 도시혁신의 중심에 바로 이분, 자이메 레르네르 전 시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도시 문제 해결의 3가지 비법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도시 침술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수술 방식 말고 적은 비용으로 작은 변화를 주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바로 도시 침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책임 방정식입니다. 이 도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장님 혼자, 공무원들만의 힘으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그 문제와 연관된 시민 모두가 이 문제가 바로 나의 책임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함께 행동해야 비로소 도시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창의적인 디자인인데 BRT가 그 좋은 얘기했죠. 자이메 시장은 개구리가 왕자로 변신하듯 우리 도시도 놀랍게
변신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는 설득이 필요합니다. 변화한 미래를 미리 맛보게 하고 공감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건 저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교수님 젊었을 때예요? 리즈 시절. 아, 리즈 시절. 너무 잘생기셨다, 근데. 2000년도? 2000년 10월 15일. 20년 전이네요. 제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일산 신도시 중심도로를 달리며 시민들과 함께 행진하던 때 사진입니다. 서울 시내를 인라인을 타고 달렸던 적도 있습니다. 1999년 4월 25일 토요일이었죠. 4월 20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서울 도심부에서 처음 열렸어요. 광화문 앞 세종로를 막고 종로 1가부터 3가까지를 막았죠. 제가 인라인을 타고 종로 차도 한복판을 달리면서 아주 짜릿한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짜릿하셨겠다. 야,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할까? 내가 이 도시의 주인이구나. 그동안은 이 넓은 공간을 모두 차에게 내주고 저 옹색한 보도에서 걸었는데 이렇게 넓은 차도를 마음껏 달릴 수 있다니. 시민들이 이처럼 도시의 주인이라는 걸 몸소 느끼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차 없는 날 행사입니다. 1년에 단 하루라도 차 없이 살아보자 라는 실험인데 이게 1997년 9월 22일 프랑스의 그 서부 작은 항구 도시 라로쉐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차 없는 도시를 체험했던 시민들의 호응이 놀라웠죠. 그걸 보고 프랑스 정부는 이듬해 98년 9월 22일을 아예 프랑스 차 없는 날로 선포를 했죠. 그리고 2001년부터는 전 세계 차 없는 날로 선포되어서 지금은 해마다 1,300개 이상의 도시들이 9월 22일이 되면 차 없는 날 행사를 함께 하고 있죠. 그 쿠리치바 같은 경우에 그 도시의 혁신을 BRT라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 같은 경우야 이제 지하철도 굉장히 곳곳에 있어서 어디든 가기가 편해졌다고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BRT가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서울을 비롯해서 뭐 세종시 등등 그 BRT를 운영하는 도시가 꽤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도시들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도시가 이 BRT를 잘 썼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하철을 가진 도시도 있지만 지하철은 너무나 막대한 건설 비용이 드니까 좋은 해법이 아니죠. 버스는 너무 불편해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지 않고 자가용을 타는 경우들이 많죠. 맞아요. 이 BRT가 어쩌면 그 중간에 해법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종종 그런 상상을 합니다. 제 고향이 전주인데요. 전주에는 많은 한옥마을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옥마을만 보고 간다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가까운 익산, 군산을 또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부안을 이렇게 전라북도에 있는 여러 도시를 이 BRT가 연결해주고 밤 늦게까지 편안하게 탈 수 있게 한다면 저는 이 도시들이 서로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하철보다 훨씬 돈이 덜 드는 BRT가 도시 안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간의 교통을 또 이어주는 그래서 철도와 이 보안 관계를 맺어준다면 우리 도시들이 서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뒤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빨리 좀 현실화시키도록 이렇게 뭐 설득보다는 일단 강한 추진력으로 한번 밀고 나가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직은 서두르지 때가 말고 아닌가요? 천천히 차근차근 할 때가 있고 또 때가 무르익으면 조금 더 과감하게 속도를 낼 때가 있죠. 저는 우리 서울은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 좀 더 과감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첫 번째 제가 기대하는 것은 서울 사대문안 도심부의 도로에는 적어도 왕복 한 차로 정도씩을 자전거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올까? 이게 정말 현실이 될까? 뭐
자전거에게 한 차선을 내줄 수 있을까라는 게 자꾸 머릿속에서 와 상상이 안 돼요. 결국 도시 공간은 네. 파워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자동차에게 많은 공간을 주고 자전거와 보행 공간을 더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주는 거죠. (2011년)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시 갑작스런 지진으로 도심이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도시를 새로 건설해야 할 정도로 폐허가 되었죠. 이 붕괴된 도시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기업과 건물주들은 고층 도시를 원했겠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시민 50만 명 가운데 10만 6천 명이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시민들은 길가에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고 곳곳에 앉아 쉴 수 있는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어 달라. 특히 지진으로 부서진 건물들도 가능하다면 옛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랬고, 그리고 고층이 아닌 나지막한 저층 도시를 원했습니다. 결국 크라이스트처치시 도심은 시민들의 바람대로 나지막한 저층 도시로 재건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시민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주인인 시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당당히 요구해야 시민이 원하는 도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만큼 우리 도시는 변화할 겁니다. 사람들이 즐겨 걷는 도시, 거리에 늘 걷는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가 건강한 도시입니다. 거리마다 걷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 우리 도시도 활력이 넘쳐날 겁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우리 동네, 우리 도시를 내가 걸을 때 우리 도시의 심장도 힘차게 뛸 겁니다. 나를 이만큼 키워준 내 삶의 터전이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도시가 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려면 이제 작지만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